시가총액상 900조 원, 우리나라 1년 GDP를 통째로 넘어서는 회사인데 그 몸값의 85%가 아직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사업이라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보통 우리는 상장한 회사, 그것도 펄펄 나는 회사면 당연히 알맹이가 꽉 차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스페이스X는 그 상식을 정면으로 비틉니다. 지금 이 회사 시가총액이 2조 6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900조 원이에요. 삼성전자 시총이 이 200조쯤 되니까 거의 2배에 가까운 몸값입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돈을 벌고 있는 사업을 다 끌어모아도 그 몸값의 15%밖에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숫자 한번 보세요. 가치의 대부분이 아직 증명 안 된 회사를 시장은 삼성의 2배로 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2개 생깁니다. 이 스페이스 X라는 회사, 진짜로 돈을 벌어들이는 실속 있는 기업일까요? 아니면 허풍만 잔뜩 떨어서 환상으로 몸값을 부풀린 기업일까요? 그리고 더 무거운 질문 하나. 지금 이 주식에 올라타는 게 신대륙을 발견하는 콜럼버스의 배에 타는 걸까요? 아니면 곧 터질 거품의 꼭대기에 올라타는 걸까요? 오늘은 이걸 세계부로 벗겨보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표면, 그 밑에 깔린 가치의 진짜 정체, 그리고 역사가 우리한테 남긴 경고까지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머스크 주식을 사느냐 마느냐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간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다 도대체 얼마짜리 가격표를 붙일 수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자, 표면부터 따라가 봅시다. 먼저 이 회사가 얼마나 큰지부터요. 올해 6월 스페이스X가 비상장 24년 만에 드디어 시장에 상장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전까지는 일반인은 끼지도 못하고 큰 손들한테만 투자를 받아 굴러가던 회사였어요. 그런데 이번엔 문을 활짝 열고 일반 주주들한테 투자를 받겠다고 나선 겁니다. 공모가가 한 주에 $135였는데 상장하고 단 나흘 만에 $212가 됐어요. 57%가 그냥 솟아오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씁쓸한 대목이 하나 있어요. 이 노른자의 공모주 한국에 배정된 물량이 몇 주였는지 아세요? 0주입니다. 단 한 주도 안 왔어요. 정확한 이유는 누구도 딱 잘라 말 못합니다. 추측기사만 무성하죠. 그런데 한국 투자자 입장에선 묘하게 약이 오르는 일이에요. 잠깐. 근데 이게 정말 약 오를 일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안 끼어서 다행인 일일까요? 이 질문은 뒤에서 완전히 다른 얼굴로 돌아옵니다.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일이에요. 이 회사는 24년 동안 일부러 문을 꽁꽁 닫고 있었습니다. 큰 손들, 그러니까 돈 많은 기관과 부자들한테만 살짝 투자를 받으면서 일반인은 아예 못 끼게 했어요. 그렇게 비싸게 굴던 회사가 왜 하필 지금 문을 활짝 열고 일반 주주를 받겠다고 나섰을까요? 그렇게 보면 화성인이 우주 데이터 센터니 그 어마어마한 꿈을 실현하려면 이제 일반 대중의 돈까지 끌어와야 할 만큼 판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삐딱하게 보면 큰 손들끼리 충분히 불려놓은 다음에야 일반인한테 문을 열어준 거 아니냐는 의심도 가능해요. 잔치가 무르익은 뒤에 입장권을 파는 건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인 건지 이게 영주의 두 번째 얼굴입니다. 그럼 이 회사가 진짜로 버는 돈은 뭐냐? 2개예요. 첫째가 스타링크라는 위성 인터넷입니다. 쉽게 말하면 땅에 광 케이블 못 가는 사막이나 바다 한가운데서도 하늘에 떠 있는 위성으로 인터넷을 쏴주는 서비스예요. 가입자가 벌써 전 세계 200만 명이 넘습니다. 2025년 매출이 114억 달러, 그중 영업이익이 44억 달러 나왔어요. 영업이익률이 거의 40%에 육박합니다. 솔직히 깊게 말하면 이건 누가 봐도 알짜배기 사업이에요. 게다가 이 스타링크는 단순한 인터넷 장사를 넘어섭니다. 땅 위에 통신망이 다 끊긴 전쟁터에서도 하늘에 떠 있는 위성으로 통신을 살려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안보까지 좌우하는 물건이 된 겁니다. 미국 같은 강대국 입장에선 이 회사가 가진 위성망 하나가 웬만한 군사자산보다 더 값질 수 있다는 거죠.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전 세계 하늘을 깔고 앉은 회사라는 점, 이게 몸값에 묘한 무게를 더합니다. 한 기업이 국가의 안보망 노릇까지 하게 되면 시장은 그 회사를 쉽게 망하게 둘 수 없다고 계산하거든요. 둘째가 위성을 우주로 실어다주는 발사 대행 서비스입니다.
지구 궤도 위로 위성을 올려야 하는 나라나 기업이 줄을 섰는데 그걸 스페이스X가 대신 쏴 올려주고 돈을 받는 거죠. 이 시장은 사실상 스페이스X가 독점해 버렸어요. 왜냐? 한 번 쓰고 버리던 로켓을 비행기처럼 회수해서 다시 쓰는 기술을 이 회사만 손에 쥐었거든요. 그러니 발사 비용을 경쟁사보다 훨씬 싸게 부를 수 있고 다른 나라들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한번 짚어볼게요. 예전엔 로켓이라는 게 한번 쓰고 통째로 버리는 물건이었어요. 비싼 추진체를 바다에 떨어뜨려서 그냥 우주 쓰레기로 만들어버린 거죠. 한번 쏠 때마다 새 로켓을 통째로 새로 지어야 하니 비용이 천문학적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비행기를 한번 타고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머스크는 그 로켓을 비행기처럼 회수해서 또 쓰고 또 씁니다. 위성도 마찬가지예요. 지구 궤도 위에 자기 위성을 수만 개 깔아버리면서 이 발사 시장을 거의 독점해 버렸어요. 후발주자가 끼어들 틈을 아예 없애버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결론이 깔끔하게 나오는 것 같죠. 돈 잘 버는 알짜 사업이 2개나 있고 기술도 독보적이고 상장하자마자 주가도 솟았다. 완벽한 해피엔딩. 그런데 이쯤에서 다들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 잘 나가는 두 사업을 합쳐도 이 회사 몸값의 고작 15%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85%는 대체 뭐로 채워져 있는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동기의 영역이에요. 자, 계산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전문가들이 매긴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의 가치가 대략이 영역에서 이 500억 달러예요. 발사 대행 서비스가 1영억에서 500억 달러고요. 둘을 합치면 많아야 4영억 달러 정도입니다. 그런데 회사 전체 몸값이 2조 6천억 달러죠. 빼보면 2조 2천억 달러가 그냥 허공에 떠 있는 거예요. 비율로 따지면 85%. 이게 다 지금 돈 버는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 하겠다고 약속한 사업들입니다. 이 2조 2천억 달러가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 돈으로 300조 원이 넘습니다. 삼성전자 전체를 통째로 사고도 0조가 남는 액수예요. 그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매출 한 푼 안 나오는 약속에 매겨져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직 짓지도 않은 화성도시의 분양권을 시장이 삼성전자 한 개 반값으로 사고 있는 셈이에요. 이게 배짱인지 광기인지 그 경계가 참 묘합니다. 그럼 그 약속이 뭐냐? 3개예요. 첫째, 우주 데이터 센터. 둘째, 딸에서 돈을 캐는 루나 이코노미. 셋째, 화성에 도시를 짓는 화성 개척.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듣자마자 이거 공상과학 영화 아니야? 싶은 이야기들이 회사 몸값에 파라를 떠받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그냥 허풍으로 치고 넘겨야 할까요? 한번 따져봅시다. 그 중에 그나마 제일 말이 되는 게 우주 데이터 센터예요. 지금 네이버도 SK도 땅 위에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죠. AI를 훈련시키려고요. 그런데 이게 골칫덩어리입니다. 반도체에서 나오는 열을 식히려고 어마어마한 물과 전기를 퍼붓고 부지 구하느라 주민 반대에 시달려요. 그런데 머스크 말은 이겁니다. 그걸 통째로 우주로 띄워버리자. 우주엔 태양빛이 공짜로 쏟아지고 식히는 것도 그냥 차가운 진공에 내놓으면 끝이에요. 홈이면 될 일을 가래로 막던 걸 아예 마당을 우주로 옮기자는 발상인 거죠. 이게 그냥 헛소리로만 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AI에 미쳐 돌아가면서 데이터 센터 전력난이 진짜 발등에 불이 됐거든요. 한 나라의 전력망이 AI 하나 때문에 휘청일 정도예요. 땅 위에선 전기도 물도 부지도 점점 바닥나는데 우주엔 그게 다 공짜로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친 소리와 다음 시대의 정답 사이 그 아슬아슬한 경계에 이 약속이 걸쳐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애매함이 거품이라고 단정도 못하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스타쉽이라는 괴물 로켓입니다. 이름은 어려운데 그림은 단순해요. 높이 100m. 그러니까 아파트 40층짜리가 통째로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는데 그게 한 번 쓰고 버려지는 게 아니라 회수해서 또 쓰는 겁니다. 처음엔 수도 없이 터졌어요. 12번 넘게 폭발하고 실패하면서 욕도 어지간히 먹었죠. 그런데 그 무수한 실패를 딛고 지금은 거의 실전 단계까지 와버렸습니다.
이게 완성되면 물건을 우주로 실어 올리는 비용이 1kg당 100달러 수준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이랑은 차원이 다른 가격입니다. 그럼 그 다음 약속 달에서 돈을 캐겠다는 루나 이코노미는 또 뭐냐? 핵심은 연료 충전소예요. 화성까지 한 번에 가기엔 로켓에 실을 연료가 모자랍니다. 그러니 중간에 기름을 채울 주유소가 우주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달에 물이 꽤 많다는 게 밝혀졌어요. 물이 뭡니까? 전기로 쪼개면 수소하고 산소로 갈라지는데 이게 바로 로켓 연료예요. 그러니까 달에 충전소를 세워두면 거기서 연료를 채워서 화성까지 날아가겠다는 그림인 겁니다. 듣고 있으면 영화 같죠? 그런데 이 영화 같은 약속이 회사 몸값의 한 축을 떠받치고 있어요. 여기에 화성도시 개척까지 더해집니다. 100만 명이 사는 화성도시를 짓겠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우주 데이터 센터, 달 연료 충전소, 화성 100만 도시. 이 세 가지가 지금 2조 2천억 달러 회사 몸값의 85%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들입니다. 솔직히 깊게 말하면 이걸 지금 시점에서 이만큼 값어치가 있다고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양쪽 손을 다 들어줘야 공평합니다. 무작정 거품이라고 비웃기엔 이 회사가 이미 절반쯤은 증명을 해버렸거든요. 그 괴물 로켓 스타쉽이 12번 터지고도 결국 실전 단계까지 왔다는 건 적어도 쏘아 올리는 기술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주에 물건을 띄우는 비용이 정말로 뚝뚝 떨어지고 있고 위성수만 개를 깔아도 서로 부딪힌다는 우려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텅 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반 기술은 착착 깔리고 있어요. 다만 그 위에 세우겠다는 화성도시 달 충전소가 약속대로 들어설지는 그건 또 완전히 다른 차원의 도박입니다. 여기서 무서운 건 주가라는 게 결국 사람들의 믿음으로 떠받쳐진다는 점이에요. 믿음이 살아있는 동안엔 주가가 빵처럼 부풀지만 어느 날 그 믿음이 꺼지면 똑같은 종이가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됩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늪지에 금이 없다는 게 들통나는 순간, 거품은 꼬리가 제 무덤 쪽으로 향하듯 무너져요. 지금 이 회사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사실 회사를 사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언제까지 버티느냐에 배팅을 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걸 하나 느끼셔야 해요. 주류 언론은 머스크의 화성 꿈, 이런 낭만적인 헤드라인만 뽑고 끝냅니다. 정작 그 몸값의 85%가 증명 안 된 약속이라는 가장 중요한 셈법은 거의 안 다뤄요. 지상파 경제 뉴스만 보고 있으면 이 회사가 실속인지 환상인지 구분할 잣대 자체가 안 잡힙니다. 여러분이 이거 너무 부풀려진 거 아닌가 하고 느꼈던 그 감각, 그게 정확한 겁니다. 자, 이제 가장 깊은 층으로 내려가 봅시다. 그럼 이 85%는 허풍일까요? 비전일까요? 사실 이 둘은 똑같은 말이에요. 허황된 약속이 끝내 현실이 되면 그건 위대한 비전이라 불리고 끝내 안 되면 그건 사기 같은 거품이라 불립니다. 약속하는 순간엔 둘이 똑같이 생겼어요. 가르는 건 기술의 화려함이 아니라 단 하나, 그게 진짜로 이루어지느냐 마느냐 뿐이에요. 이제 맨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한국의 공모주가 영주 왔다고 약 올라하던 그 마음, 여기까지 오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그 2조 2천억 달러는 실적의 값이 아니라 순전히 믿음의 값이거든요. 믿으면 신대륙행 티켓을 놓친 거고 안 믿으면 거품의 폭탄을 피한 거예요. 영주라는 똑같은 사실이 어느 쪽을 믿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갈립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결국 우리 각자한테 떨어져요. 역사를 한번 펼쳐봅시다. 허황된 약속에 돈을 댔다가 신대륙을 연살해 분명히 있어요. 콜럼버스가 그랬죠. 지구가 둥그니까 서쪽으로 가면 인도에 닿는다고. 당시엔 미친 소리 취급받던지도 한 장 들고 투자자를 설득했습니다. 다들 비웃었지만 스페인 왕실이 돈을 댔고 결과적으로 아메리카 대륙이 열렸어요. 물론 그가 발견한 게 인도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 허황된 베팅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약속을 믿었다가 알거지가 된 사람들도 차고 넘쳐요. 1700년대 프랑스에서 터진 미시시피 버블이 그겁니다. 존 노라는 스코틀랜드 사람이 북미 미시시피 개발권을 미끼로 주식을 마구 찍어내며 여기 금이 넘쳐난다고 사람들을 홀렸어요. 주가가
1년 30~20배가 뛰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땅엔 금도 도시도 없었어요. 늪지랑 모기뿐이었죠. 진실이 드러나자 거품은 한순간에 꺼졌고 프랑스 경제가 통째로 휘청였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이 따로 없었던 거예요. 20세기엔 IT 버블이 있었죠. 닷컴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매출 한 푼 없는 회사도 주가가 천정부지로 뛰던 시절, 그러다 거품이 꺼지면서 수많은 회사가 종이 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환상을 믿을 때 돈이 몰리는 건 똑같은데 그 환상이 현실이 되면 새 역사가 되고 안 되면 그냥 폭탄 돌리기로 끝나는 거예요. 양치기 소년이 끝까지 거짓말쟁이로 남느냐 아니면 정말로 늑대를 잡아오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럼 머스크는 어느 쪽이냐? 여기서 사람들이 또 한 번 갈립니다. 이 사람을 그냥 허풍쟁이로만 보기엔 전과가 좀 화려하거든요. 테슬라를 보세요. 배터리로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다들 미쳤다고 했어요. 그 회사가 무려 17년을 적자로 굴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머스크가 던진 공약들 한 100가지쯤 던졌다 치면 실제로 지켜낸 게 대략 40%라는 분석이 있어요. 약속한 날짜보다 한참 늦긴 하지만 늦더라도 끝내 해내더라는 겁니다. 절반은 못 믿어온데 절반은 또 진짜로 해내니까 사람들이 베팅을 못 끊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한 외신이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내건 약속들을 600개 넘게 추려서 추적해봤어요. 그중에 실제로 날짜까지 지켜서 해낸 게 19%, 늦게라도 끝내 해낸 것까지 합치면 대략 40%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하겠다고 한 것의 열애넷은 결국 현실이 됐다는 거예요. 전기차도 재사용 로켓도 자율주행도 다 그렇게 욕먹다가 하나씩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나머지 약속에도 거액을 거는 거죠. 백악관 안에서까지 이 회사를 둘러싼 온갖 이야기가 돈다는 소문이 도는 것도 결국 이 40%라는 전과 때문이에요. 완전히 무시하기엔 너무 자주 해냈고 다 믿기엔 절반 넘게 헛다리를 짚었으니까요.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더 오래된 거품도 있어요. 17세기 네덜란드에서는 튤립 한 뿌리 값이 집 한 채 값까지 치솟았습니다. 꽃 한 송이가요. 다들 이건 계속 오른다고 믿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안 사겠다고 돌아서자 가격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그때 막차를 탄 사람들은 집 한 채를 시든 꽃 한 송이로 바꿔둔 셈이 된 거죠. 제 기준엔 이게 무슨 투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인간이 환상의 값을 매기는 이 습성은 이 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판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공모주 영주에 약 올라할 게 아니라 한 발 떨어져서 봐야 보이는 게 있어요. 지금 미국은 이 한 회사한테 우주로 가는 길목을 통째로 내주고 있습니다. 발사도 위성도 다음 시대의 인프라까지 전부 한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발만 동동 구르는 사이예요. 그런데 이런 판일수록 진짜 중요한 건 그 로켓과 위성에 들어가는 부품과 소재, 그 공급망 어디에 우리가 한 자리라도 끼어 있느냐입니다. 지상파 뉴스가 머스크의 화성 꿈만 떠들 때 정작 그 꿈에 들어가는 부품을 누가 만드느냐는 거의 안 짚어요. 화려한 주가 숫자 뒤에서 진짜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그걸 보는 사람이 결국 다음 판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질문은 처음 그 질문보다 훨씬 커집니다. 화성에 100만 명이 사는 도시를 짓겠다는 이 약속은 콜럼버스의 신대륙이 될까요? 아니면 존노의 미시시피 늪지가 될까요? 지금 2조 6천억 달러 가운데 2조 2천억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전 세계 사람들의 베팅입니다. 누군가는 인류 역사의 다음 장에 올라타는 거고 누군가는 거품의 꼭대기에서 폭탄을 받아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둘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똑같이 생겼습니다. 콜럼버스의 배도 미시시피의 늪지도 출항할 때는 똑같이 희망찬 항해였으니까요. 더 무서운 건 이 결말이 몇 달 안에 나오는 게 아니라 몇 년, 어쩌면 십수년에 걸쳐 천천히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은 계속 믿음의 돈을 걸 거예요. 저는 정답을 못 드립니다. 다만 이거 하나는 분명해요. 이걸 그냥 허풍이라고 느낀다면 거기서 손을 떼는 게 맞고 진짜 신대륙이라고 믿는다면 들어가는 거죠. 중요한 건 화려한 숫자에 휩쓸려서가 아니라 그 85%가 약속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알고 결정하는 겁니다. 진짜 위험은 거품이 터질 때가 아니라
그게 약속인지 실적인지도 모른 채 올라탈 때 찾아오니까요. 환호에 휩쓸린 돈은 늘 진실이 드러나는 길목에서 가장 크게 다칩니다. 이 화성도시 이야기가 신대륙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또 하나의 미시시피 늪지로 끝나는지 그 결말을 같이 끝까지 추적하고 싶으시면 구독 한번 눌러주십시오. 오늘 이 분석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로 신호 한번 주시고요. 거품과 혁신이 판가름 나는 그 다음 국면 그리고 그 길목에 한국이 어떤 자리를 잡는지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까지 같이 해두시면 좋겠습니다.